이번 책은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을 한번 볼게요. 하느님, 저는 14살이에요. 저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느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엄마가 죽어가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죽어가요.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저한테 욕을 해요. 저는 임신을 했어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 돌아오면 물이 미지근해져 있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면 음식은 다 식어 있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아빠는 아무 말 안 해요.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자기를 두고 가지 말라며 울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짧은 문장으로 시작되잖아요. 14살 아이가 하느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이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에게 거듭된 강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번의 임신을 하고요. 두 번이나 아이를 출산하고요. 상당히 쇼킹한 이야기로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이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 미국의 남부고요.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은요, 1982년이에요. 자, 이 집에 지금 이 14살 아이가 셀리거든요. 셀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동생 네티를 흘겨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셀리는요, 자기가 동생 네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이 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는 네티예요. 그래서 네티는 언니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언니 네티에게도 가르쳐주면서, 언니 셀리에게 가르쳐주면서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밑에 큰언니인 셀리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네티와 함께 지금 뭉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 네티에게 반한 그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를 여기 책에서는요, 그냥 공공씨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그렇게 나와요. 자, 아무개 씨라고 부를게요. 그냥 아무개 씨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개 씨가 동생 네티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네티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셀리를 떠맡기듯 이 남자에게 물건 맡기듯이요. 이 남자에게 맡겼다고 보면 돼요. 팔아 넘긴다고 하듯이요. 거의. 그래서 셀리가 자기 동생 그 네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아무개 씨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셀리와 네티가 동시에 이 아무개 씨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티가 자기가 배운 것을 셀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그래서 도망치기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셀리는요, 네티와 도망쳐서 살려면 자기가 뭔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아무개 씨가 그러니까 네티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네티를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셀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요. 그 아버지와 사이에 낳은 2 아이들을 그 목사가 코린과 세뮤얼의 그 부부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요.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자기가 낳은 딸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자기와 판박인 것을 보고 대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이 네티를 내보내라고 했을 때, 아무개 씨가 내보내라고 했을 때요. 그나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래도 뭔가 약간 선한 이미지를 받은 이 그 목사 부부에게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티가 그 목사 부부에게 가는 도중에 끝까지 이 아무개 씨가 네티를 범하려고 하다가 네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어떤 협박을 하냐면요. 너는 앞으로 다시는 너의 언니 그러니까 셀리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언니도 너의 소식을 영원히 듣지 못할 거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티는 그 목사 부부 집에 들어가서 목사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위해서 그 모든 가족이 떠날 때 함께 같이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전 과정을 네티가 계속해서 언니 셀리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아무개 씨가요. 그 편지들을 자기 몰래 계속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셀리 몰래 그 편지들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놓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아무개 씨한테는 또 누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셀리가 이 아무개 씨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셀리는 이 아무개 씨의 폭력과 그 다음에 그 아무개 씨의 폭력과 그 다음에 그 아무개 씨가 저지르는 온갖 폭행 이러한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거의 로봇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아무개 씨의 그 여자친구 슈구는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도 처음부터 이 슈구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그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딴 여자랑 결혼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슈구를 만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슈구는요. 좀 잘 나가는 흑인 가수죠. 거기다가 경제력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슈구는 아무런 그 누구의 그러니까 휘둘림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슈구는 마치 그 사나운 맹수, 그 사나운 매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켜요. 그런데 셀리가 그 남편의 그 여자친구 슈구의 사진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이 여자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 신발 하나, 구두, 그 반짝이는 피부 하나, 모든 걸 다 사랑에 빠졌다고 할까? 그러면서 그 슈구가 병이 들어 오갈 데 없이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아무개 씨가 슈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셀리가 슈구를 간호하는 과정에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슈구한테 들려주고요. 그리고 슈구가 그 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셀리의 고민을 다 들어준다고 할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요. 그 셀리가 슈구에게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성애 커플이 되거든요. 그런데 슈구는요, 그 누군가의 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곱게 말하든지 그런 법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기에 인물 중에서는 자기의 의지가 가장 단단하고 곧게 선 인물이 처음에 슈구예요. 그런데 그 슈구가 볼 때 그 셀리는 남편한테 맨날 맞고 애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부모에게 강간당하고 애들을 둘이나 낳아서 어디에 애들이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들을요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못난 셀리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 그때 어땠어 하면서 그 셀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 아무개 씨와 결혼하게 됐으며 이 아무개 씨는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아주 비밀스러운 그 성적인 그런 것까지요 다 털어놓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더욱 셀리가 슈구를 그 한마디로 그 부모 어떨 때는 슈구가 그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뭐 또 약간 그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슈구가 해줘요. 그러던 중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처음에 보면은 되게 그 흑인 남자들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그 비인간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데 상당히 쇼킹을 받아서 저는 그러한 그 보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 여성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받은 그러한 상처들을 남자에게 되돌려주고 그걸 극복해내고 뭐 이런 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아무개신의 그 큰아들이 누구였었냐면은 하포거든요. 그 하포는 그 소피아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요. 이 소피아는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셀리와는 정반대 인물이에요. 이 소피아는 하포랑 결혼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부모가 셀리가 되는 거죠. 절대로 어머니처럼 살진 않겠다. 어머니는 왜 그 아무개 씨와 싸우지 않으세요? 왜 아버님과 싸우지 않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소피아는 하포가 어떤 폭력을 휘두르려 한다거나 이럴 때 여전사처럼 싸워요. 마치 그 격투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온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요. 그렇게 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하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다 데리고 있는 거 다 자기 거 싸서 또 언니한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도 다 같이 보면요. 거의 여전사 타입이라고 할까. 그렇게 남자들과 싸워서 자기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죠. 일종의. 자, 그러던 중에요.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슈구가 셀리한테서 셀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동생 네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슈구가 그 아무개 씨가 주머니에 상당히 항공우표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편지를 뭔가 약간 숨기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셀리의 그 스토리를 종합해보고 아마 편지를 혹시 갈취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요, 그 남자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내는데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무개 씨의 가방을 뒤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네티의 편지가 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네티의 편지를 빼내고 그 봉투는 그대로 봉에 넣고요. 그걸 셀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 하느님한테 쓰던 그 편지를요, 이제 네티한테 쓰는 거예요, 셀리가. 네티에게. 그리고 그러면 이 네티는요, 지금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 활동을 갔잖아요. 그럼 네티가 아프리카의 그 선교 활동을 가면서,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그 흑인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티가 공부할수록 그 원래 흑인의 역사의 그 시작부가 흑인이 흑인을 팔아 넘긴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그때 그 파라오도
흑인이었다 이러면서 그런 흑인의 역사가 조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적어도 그 흑인들이 자기 동족을 팔아넘긴 그러한 역사를 가진 거에서 뭔가 일종의 뭔가 실마리를 좀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는 눈, 그리고 그 아프리카인들이 특히 여자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을 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네티도 그곳에서 실망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영국의 식민 자본, 그 식민 자본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요. 그 아프리카인들도 눈을 떠요. 처음에는 그 딸들은 학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지만 아 이거 딸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씩 눈을 뜨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 영국의 그 식민 자본에 의해서 그 원주민의 마을은 초토화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그러니까 선교 활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 한 사람은 변화시켜줘요. 그 원주민의 그 생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커다란 덩어리로서요. 큰 사회를 그러니까 변혁을 시키고 누군가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뭔가 달라져 간다는 그러한 느낌은 줘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달라진 사람을 거기서 비춰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동생 네티가 그러니까 코린과 세뮤얼을 따라서 갔는데 그곳에서 코린은 죽고요. 아프리카에서요. 그리고 세뮤얼과 결혼을 했으니까 결국 셀리의 그 아들, 딸을 기르는 건 동생 네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티가 그러한 사연들을 계속 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셀리는 이제 하느님께 쓰던 편지를 네티에게 계속 쓰는데요. 그럼 30년이 넘게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은 서로 없어요. 아주 비극적으로요. 이 지금 네티가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나중에 그 아무개씨의 그 비밀의 장소에서 그 편지를 꺼냈으니까 이제 셀리가 답장은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셀리가 그렇게 계속 답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 편지와 함께 어떤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냐면요. 네티의 가족이 그러니까요. 그 어떤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그 배가 그 공격을 받아서 그 동생의 가족도 죽었다. 그런 곡방성의 소식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셀리가 보냈던 그 모든 편지가 그대로 주소로 가지 못한 채 그대로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러한 비극을 접하게 되거든요. 셀리가. 그러나 셀리는 믿지 않아. 내 동생 네티는 어디엔가 살아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편지를 써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지금 보지 못하고 계속 편지만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셀리가 어떻게 조금씩 이제 그 변해가는 거를 동생한테 계속 쓰는데 슈그가 셀리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멤피스로 데리고 가요. 그 멤피스로 가서요. 멤피스에서 셀리에게 할 수 있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근데 셀리를 그때 그 멤피스로 보낼 때 그 아무개 씨가 너는 슈그 따라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있겠냐? 너는 아마 그 슈그의 치닥거리나 하는 그 또 다른 노예 생활밖에 자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데 셀리가 슈그를 따라서 그 멤피스로 가서
그러니까 슈구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택에서 혼자 빈 방에서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셀리는 항상 뭔가 일을 했었잖아요. 항상 퀼트도 바느질도 쉬지 않고 했었고 집안도 쓸고 닦고 자기가 손에서 항상 뭔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놓치지 않고 했던 일이 바느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슈구를 위해서 뭐 조각 다 이어서 뭔가를 바느질을 해서 사랑하는 슈구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가 슈구가 살이 찌고 이렇게 뭔가 불편해하는 그러한 의상에서 자기가 슈구만을 위한 바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너무 편하고 아름다워서 또 하나씩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받다 보니 그게 셀리의 업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된 거죠. 그래서 셀리가 다른 바느질 하는 일꾼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대량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셀리는 그곳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셀리가 떠나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큰아들 하퍼와 결혼했던 와이프가 소피아였잖아요. 근데 이 소피아가 거의 격투기 선수처럼 여전사 같아 그랬는데 소피아를 보고 소피아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너무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잘 꾸미고 다니는 걸 이거 보고 그곳의 시장의 부인이요 소피아한테 야, 너 정말 깔끔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한유나 하는 게 좋겠구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소피아가 그 말을 듣고 감히 나에게 한유라니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시장 부인을 때려 눕혀요. 그래서 소피아는 감옥에 가게 되고요. 끝도 없는 더럽고 그다음에 고역의 감옥 생활을 하는데 슈구와 셀리 그리고 또 삐약이라고 있거든요. 그들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이 소피아를 시장 부인의 한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는데 복귀가 아니지 그걸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데요. 그건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한 거냐면요. 그 부분에서도 저도 좀 그들의 아이디어가 좋았는데요. 비록 거기에도 상당히 슬픈 사연은 많이 있어요. 소피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감옥살이가 아니다. 이 감옥은 소피아에겐 천국이다. 그 여자는 백인 여자의 하녀가 되는 것이 이 여자에게 가장 처절한 것은 바로 백인 여자의 하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요. 소피아를 감옥에서 일단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집에 하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하포의 애인으로 등장하는 삐약이가 있거든요. 삐약이로 나오는데 그 삐약이가 메리 애그니스인데요. 이 삐약이는 목소리가 정말 특이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누군가 이 여자가 무슨 노래를 했을 때 거부 반응 그런 게 먼저일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노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 삐약이가 노래할 수 있게 멤피스로 데려가는 게 또 슈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이 책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 여성들끼리의 연대예요. 여성의 연대 의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연대한다고 해서 뭐 공동체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뭐 흑인 여성끼리 연대하고 그게 아니에요. 셀리를 바꾼 게 슈구였었고 슈구 그리고 들어온 게 소피아 그다음에 삐약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사는 생활이 정말 멘탈이 붕괴돼도 여러 번 붕괴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멘탈을 잡아주는 것들이 뭐냐면요. 그들끼리의 연대예요. 그들끼리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요. 거침없이 그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민낯을 그대로 까놓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이 힘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이 캐릭터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본연의 자세로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 앨리스 워커가요. 이 작가도 보면요. 그 팔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앨리스 워커도요. 그때 그 미시시피에서 백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미시시피의 그 불법이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책 맨 뒤에 그 옴기니 고정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앨리스 워커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는 그게 불법이 아닌 뉴욕주로 간 거죠. 거기에 그게요. 언제냐면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1967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최초의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었던 거죠. 이 미시시피 주에서는요. 다시 미시시피 주로 내려와서 그런 다음에 계속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펼치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크게 어디에 뭐 자기네가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디서 뭐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끼리 서로의 연대하는 거 있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 답을 찾아가고 서로 일어서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 책의 큰 힘인 것 같았어요. 오히려 무슨 흑백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리고 뭐 흑인 남녀 그 평등을 이루어내고 그것도 여기서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나로 우뚝 설 수 있잖아. 나의 본질. 그리고 내가 달라지는 거잖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이 책의 더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컬러 퍼플이잖아요. 그럴 때 그 퍼플이 뭐냐면요. 이 퍼플이라는 게 뭘까 하고 이제 따라가 봤는데요. 퍼플이 몇 번 나와요. 퍼플이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몇 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지요.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신이 백인이라고 생각하게 돼. 그녀가 말했어.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어. 나는 내 머릿속 신이 백인 남자라는 걸 깨닫고는 흥미를 잃었어. 내가 믿는 건 이런 거야. 슈구가 말했어. 신은 내 안에 있고 세상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신과 함께 세상에 왔어. 하지만 자기 안에서 신을 찾으려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지. 그건 가끔 우리가 바라보지 않거나 무엇을 찾는지 모를 때 그냥 나타나기도 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어. 슬프거나 지독하게 괴로울 때. 그래, 그거 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그거라고 해야지. 그건 생김새랄 게 없어. 그녀가 말했어. 영화 같은 게 아니야. 그건 너를 포함한 세상 만물과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신이 세상 만물이라고 생각해. 슈구가 말했어.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느끼고 그 느낌에 만족한다면 그걸 찾은 거야. 우리는 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난 아직도 모르겠어. 어쨌건 나는 머릿속에서 나이든 백인 남자를 몰아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 남자를 신경 쓰니까 신이 만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거든. 밀잎도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지? 보라색도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들꽃도 그 무엇도.
자, 이렇게요. 퍼플이란 이 보라색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던 거였어.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건 내가 보려고 할 때였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나중에 이 책의 서문을 보면요. 그 신적인 것, 그거는 절대 우상이 아닌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아무거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그 셀리가 자기가 자기 본인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소피아가 그렇게 무너졌지만 소피아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삐약이 메리 애그니스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가수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 이렇게 서로가 연대를 해주는 것들이요 계속 보여요. 그러면 상당히 이 책 전체 스토리가 아주 처음에는 정말 그 진창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해서 이들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다행히요, 이 책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 네틴의 가족이 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요. 그 셀리를 강간했다고 하는 그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요. 네티의 편지를 통해서 네티가 그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요. 그는 그들의 새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셀리네가 원래 정말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백인의 린치를 당해서 죽고,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들을 그가 가진 재산을 그러니까 물려받은 건 아니죠.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그들 속에서 다시 교묘한 수술을 써서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새아버지였었는데, 그 새아버지가 죽으면서 결국엔 원래의 주인이었던 셀리와 네티에게 그가 가졌었던 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셀리가 다시 그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큰 가게, 거기에서 자기가 그 바지를 재단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업으로 해서 그곳의 그러니까 옛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다시 돌려받은 거죠. 그리고 네티가 돌아오는 것이고요. 자, 이 행복한 장면요. 네티가 포치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엘버트와 슈구 사이에서 비틀거렸어요. 네티는 세뮤얼 그리고 애덤스일 것 같은 청년 사이에서 비틀거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둘 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아기 때 그랬던 것처럼 휘청거리며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마침내 손이 닿았을 때 우리는 너무 힘이 빠져서 둘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는 그곳 포치 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앉았다 누웠다 했어요. 얼마 후 네티가 셀리 하고 불렀어요. 저는 네티 하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가 다 함께 모이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요, 이 책에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전체를 한번 서문에서 보면요, 이 앨리스 워커가 서문에서 너무 잘 표현을 해줬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요, 이 서문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퍼플이 출간된 이후로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건 나에게 이 책은 내가 성인이 되고 이 책을 쓰기까지 오랫동안 피하려고 했던 영적 세계로 회귀하는 여정을 탐구한 신학적인 작품이다. 나는 11살 때부터 내가 자연의 숭배자라는 걸 알았다. 내 영혼은 일요일 설교 중에도 나무와 바람을 찾아 결연히 창문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뒤로는 종교적 문제에 구애받을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는 하느님으로 시작하는 책이라면 곧바로 존귀한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에 관한 책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표지인 것 같다. 어쩌면 하느님을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자에서 나무, 별, 바람 등 이교도적 존재로 변환시킨 것 때문에 독자들이 이 책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책은 영적 포로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자신의 용기와 타인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지금껏 멀게만 느꼈던 신성의 아름다운 표현임을 깨닫는 사람의 여정을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피에 달아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추적하게 마련이라면 컬러 퍼플, 보라색은 언제나 놀라운데 자연 어디에나 있다는 내가 들판에서 그것을 등지고 앉아있을 때 나를 쫓아온 책이다. 어떤 일요일 설교도 어떤 인간의 입도 위대한 신비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들판에서 그 신비가 풀 둔덕을 가로지르며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들었다. 세상 모든 것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고통받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들판에 앉은 작가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영적 자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어린 시절 경험하고 당연히 여겼던 하나 된 느낌을 다시 느꼈고 주인공 셀리뿐 아니라 나도 이해를 초월하되 사랑을 초월하지는 않는 이와 조우할 기회를 얻었다. 위대한 신비여, 나는 그대를 뚜렷이 보고 듣는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대를 보고 들을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곳이 올바른 자리다. 네, 이 서문이 이 작가의 의도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서요. 서문을 맨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끝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